예, 반갑습니다.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숭이하고 숭실은 원래 그 자매가 아니죠. 남매 학교입니다. 남매 학교. 그래서 1897년에 평양에서 같이 세워졌었는데 저희 숭이는 인가를 1903년에 받아가지고 숭실보다 조금 늦는데 둘 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학교고요. 그래서 제가 숭실대 올 때는 이렇게 평상시에는 캐주얼하게 오는데 숭실대 올 때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옵니다. 자, 저는 현재 EBS에서 입시 강사를 맡고 있고요. 혹시 EBS에서 제가 만든 강의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 그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작년 1학년 학생들을 위한 그런 강좌를 만들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친구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댓글에 방시혁이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돈이 많아 보인다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한번 그 숭실대에서 우리 수시 전형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걸로 넘기는 우선 이제 그 올해 입시 환경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요. 수능 응시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해가 됩니다.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황금 돼지띠가 드디어 고3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인구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학에 불어오는 하나의 열풍이 있죠. N수 열풍. 그래서 올해도 역시 N수생이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있는 학교가 한 220명 정도가 고3이었는데 저희 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쓴 친구들이 다 합치니까 390명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등학교 4학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수능 응시자, 즉 대학을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황금돼지띠가 원래 그 황금돼지띠로 태어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행운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태어났었는데 안타깝게도 대학의 모집 인원은 감소가 됩니다. 첫 번째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죠. 자, 의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소됐을까요? 무려 1,5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한번 확인하실 텐데요. 1,500명이면은 자, 서울대 이공계 전체 모집 인원이 1,600명쯤 되니까 서울대 이공계 하나가 지금 사라진 겁니다. 그만큼 커트라인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공 자율선택제, 무전공 제도죠. 아까 숭실대에서도 이제 자율전공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공 자율선택제의 경우에 원래 그 학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학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학과에서 학생 수를 뺍니다. 그래서 국문과에서 몇 명 착출, 영문과에서 몇 명 착출, 전자공학과에서 몇 명 착출 해가지고 이 전공 자율선택제 모집 단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봤을 때 일반 학과는 감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전공은 늘지만 일반 학과는 감소가 되는 거고, 그동안에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 특정 학과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친구들에게는 역시 모집 인원 감소 효과가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의대 인원 감소와 함께 또 다른 뉴스가 교대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학 모집 인원은 감소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증가 추세였는데 올해는 이제 감소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대학의 수능 지정 과목이 사실상 올해부터 폐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인 폐지는 아니지만 지방의 국립대의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정도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연계의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고, 그에 따라서 확률과 통계와 사탐을 선택하는 현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탐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수능 인구가 증가한다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인구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수능 응시자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부분이죠. 앞서서 우리 숭실대학교에서도 전년도에
웬만한 학과의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가 전체 응시자의 60%뭐 이렇게 가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 요게 뭐 근소하나마 조금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뭐 뒤에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정시 실질 인원이 좀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대입에 반영이 되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독하게 반영됩니다. 바로 지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이런 학교들도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생 수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는 수능 응시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작년 재작년에 조금씩 늘었죠. 지금 이제 보이시는 것 보시면 비례되는 숫자들, 그러니까 졸업생의 비율 자체는 약간 줄었지만 숫자는 늘었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이대로 추세가 간다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4만 명의 인구 중에 한 2, 3만 명 정도는 수능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졸업생도 들어오게 되면서 한 55만 명 이상이 입시를 준비하지 않을까. 이거는 최근 몇 년 내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수능 보는 날 한 10%는 노쇼거든요. 수능 보러 안 와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한 50만이 시험 봐도 40만 명대가 수능을 실제로 응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50만이 넘는 숫자가 실질적으로 수능을 응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늘어난 숫자만큼 비율이 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의대는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 뭐 의대는 생각지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여파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이 여파가 상당히 큽니다. 서울권 의대는 인원이 작년에도 늘지 않았고 올해도 그래서 감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권을 한번 보실까요? 경기권 의대들은 보통 입학 정원이 40명 정도가 됐는데, 이게 작년에 크게 늘려서 입학 정원을 거의 120명 수준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차의과 대학은 학부 선발을 하지 않고요. 여기는 의전원 선발만 하는데, 나머지 학부 선발을 하는 대학교를 보시면 40명 정원이 12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컨대 아주대학교 의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40등 안에 들면 되는데 작년에는 120등 안에 들어도 합격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복귀가 된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굉장히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떤 학생들이 나오냐면, 보통 의대는 의대만 쓰겠다, 그 다음에 의대와 메디컬을 같이 쓰겠다, 그 다음에 의대 쓰고 공대도 쓰겠다,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세 번째 공대를 쓰면서 의대를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아이들이 의대를 포기하게 되면서 이 공대 쓰는 상위권 아이들이 그대로 쭉쭉쭉 밑으로 흘러 내려오겠죠. 그래서 그 여파가 일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교대입니다. 교대의 경우에도 45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교대는 최근에 좀 많이 합격선이 낮아졌어요. 작년에 저 지인 아들이 교대를 쓰려고 했던 건 아니고, 성적이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면 국어가 70%, 수학이 72%, 그다음에 탐구가 70%. 이거 몇 등급이죠? 평균? 70%대니까 4등급이죠. 4등급에 영어 하나 3등급인데, 이 친구를 춘천교대를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정시에서. 그랬더니 합격을 했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그냥 써보라고 한 건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가 꼴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 밑으로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대가 상당히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 교대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대 인원을 감축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교대가 앞으로 당분간 2, 30년 내에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꼭 아닐 거니까 교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너무 그 교대 인원 감축에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공자율선택제, 이제 무전공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숭실대 자유전공은 괜찮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전공이 없다가 2학년 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의 대학들 이게 이제 왜 만들어졌냐면 어, 물론 이 자유전공으로 가는 추세가 되게 중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특정한 목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작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유전공으로 학생들을 많이 뽑으면 그 많이 뽑는 대학은 국가에서 국고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유전공을 늘린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자유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건 선배도 없고 동료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챙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자, 그 친구들이 아마 지금 상당수가 재수 시장으로 흘러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숭실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성균관대 이런 대학들은 원래부터 이 자유전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자유전공의 노하우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학생 자체가 자기주도성이 강한 친구라면 자유전공을 가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 주어진 것은 잘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에 약한 학생들 실제로 요즘 너무 많습니다. 그런 학생이라면은 자유전공은 그동안 자유전공의 노하우가 잘 쌓여있는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자유전공의 선발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시 쪽의 선발 비중이 적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정시 쪽의 선발 비중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유전공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입학 후에 아무 과나 갈 수 있는 유형 1과 단과대학별로 뽑아서 그 단과대학 안에서만 그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 2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년도에는 대체로 교과 전형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선발을 했어요. 다른 전형보다는 교과가 가장 무난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수능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시 중심으로. 그래서 자유전공에 대해서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사탐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전년도 결과입니다. 전년도에 보시면 그 사탐런 현상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전년도까지는 이제 전년도에도 사실은 좀 약간 사탐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0 지금 뭐 안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제 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에 한 3만 명 정도 사회와 사탐하고 과탐을 보는 친구들이 늘었죠. 그리고 그 과탐 비중도 지금 확실하게 4만 명이 줄고 사탐 두 과목 비중은 확실하게 한 3만 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탐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모의고사 접수를 했거든요. 6월 모의고사 접수를 해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졸업한 학생들도 이제 접수를 받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졸업한 학생들이 신청한 걸 보니까 그 재학생일 때 과탐 2개를 봤던 친구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사탐 2개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탐에서는 상당히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수능은 만점을 받을 경우에 그 만점을 받을 게 만점자의 숫자가 얼마가 됐던 간에 만점자는 모두 1등급을 줍니다. 그 탐구든 국영수든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만점을 받으면 1등급을 줘요. 대신 예를 들어 1등급이 전체 수험생 중에 뭐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1등급이 만점이 전체 수험생 중에서 뭐 한 70%가 전체 수험생의 전체 수험생의 만점 나왔다. 그러면은 그 70%는 모두 1등급인데 하나만 틀려도 바로 6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등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비율에 해당되는 등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능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탐런 현상이 많이 심각하게 가다 보면 원래 문과 애들끼리만 사탐을 봐도 만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공계 쪽 아이들이 갔을 때 더 만점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공계 쪽에서 자연계 쪽에서 사탐을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과학 공부하면서 맨날 봤던 도표, 그래프 너무 그게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그 문과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사회문화의 도표는 자기들이 볼 때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탐 쪽에서 사탐을 선택하고 만점 받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그 증가도 같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대학 입시 전략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 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수능을 과학을 보고 이공계로 진학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사탐을 보고도 이공계를 진학할 수 있다면 그만큼 대학 자체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년까지는 이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탐론과 무관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 무관한 학교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학교들이에요. 메디컬 계열의 학교들 중에서 지방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지방대 메디컬만 지금 사탐론 확률과 통계론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바로 거점 국립대학교를 보여드리는 거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전망과 예측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의대 및 최상위권 대학의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즘 학생들의 원서 쓰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정시까지 갔을 때는 이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우선 메디컬 쪽이 좀 많죠. 약대하고 한의대 같은 경우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의대 쪽에 좀 더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대 쪽에 많이 가 있는 편이고요. 의대하고 치대는 거의 같이 쓰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쓰고 6개 중에서 한 4개 정도 의대를 쓰고 치대를 한 2개 쓰고 이런 경향들이 좀 보이는데 올해 의대 모집 인원이 줄면서 치대 쓴 친구들이 아마 원래 이제 치대는 의대 때문에 충원 합격한 친구들 이것 때문에 이제 치대 합격선이 좀 낮아지는데 올해는 충원 합격이 덜 이루어지면서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디컬 다음에 쓰는 이제 모집 단위가 상위권 이공 계열을 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즘에 조금 추세가 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상위권 상경 계열입니다. 그리고 중상위 이공계 그리고 상위권 인문 이런 식으로 학교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그런 대학의 서열에서 학과 중심의 서열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올해도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자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과 관련된 부분 뒤에 가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논술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논술의 유형도 상당히 다양화가 되고 따라서 아마 논술의 경쟁률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사탐 증가자들이 늘면서 그 이공계 쪽에 중위권 그룹 애들, 중위권 중하위권 아이들이 사탐으로 대거 몰리면서 과탐 쪽에는 최상위권 아이들끼리만 시험을 보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위 이공계 학생들이 응시하는 물리와 화학의 표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평균이 높아지면서 조금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과 관련된 지원 자격 제한 조건 대학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그럴 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016 대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생각할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뭐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오후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함이겠죠.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넷째 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무슨 일이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서 접수, 즉 선택 과목을 못 바꾼다는 뜻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 전에 이제 선택 과목이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물론 지금도 사실상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8월 달에 선택 과목을 결정하면 굉장히 늦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지도를 하면서 8월 달에 선택 과목을
한 친구가 있으면 속으로 내년에도 또 보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3일 날 뭐가 있을까요? 9월 3일 날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능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이 두 가지가 바로 9월 8일 날 영향을 끼쳐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 사회나 과학 이런 과목들에 대한 지정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과거에는 그 수능 원서 접수를 했는데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수시 원서를 썼는데 수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려면 꼭 필요한 과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원서 접수 당시에 안 한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이거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수능 원서 접수가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연휴가 또 찾아옵니다. 그렇죠? 10월에 이제 연휴가 있고 또 그런 연휴가 되면 이제 그 명절 아닙니까? 명절이 되면 친척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집안에 고3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척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제일 궁금할까요? 숫이 어디 있었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가끔은 정확하게 자기 실력대로 원서를 써야 되지만 친척 응대용으로 원서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거는 크게 잘못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친척이 그렇게 두렵다면 조금 용기를 내서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대개 아이들은 어디 썼나요? 서울대 썼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학과는요, 의대 썼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절대로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척들은 나중에 결과 확인을 못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연휴가 이번에 좀 길기 때문에 아마 이 연휴와 관련해서 논술 특강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2학기 때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마음이 안 잡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연휴 때 공부 많이 할 거라고 하면서 연휴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간이 땡겨졌습니다. 그것도 충원 합격. 그러니 예비 번호를 받았는데 분명히 전년도에 예비 10번까지 빠졌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예비 8번인데 자, 이런 상황이 있죠. 근데 전년도보다 예비 번호를 충원하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짧아졌습니다. 짧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짧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그래도 최소한 전화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두 명 정도 충원 합격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예비 3번, 4번 정도의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못 뽑는 거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전년도라면 갈 수 있었던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이거 빨리 민원을 올리셔야 됩니다. 예, 민원 올리셔서 전년도하고 좀 비슷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아니 안 그러면 못 뽑고 등록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 못 뽑는 숫자들 어디로 갈까요? 정시로 이월되겠죠. 그래서 올해 정시가 실질적으로는 느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저 때도 있어요. 정시 때도 많이 그 발표일이 땡겨지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추가 모집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별 모집 인원이에요. 요것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모집 요강 확정안이 나오지 않았어요. 모집 요강 확정안이 아마 이제 몇 주도 아닐 거예요. 한 1, 2주 내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모집 요강 확정안이 나왔을 때 조금 인원의 변동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내신만 가지고 뽑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비중은 늘 비슷했습니다. 한 45% 안팎에서 선발을 했네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3% 안팎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논술이 3.6, 그다음에 정시와 수시 때 둘 다 할 수 있는 실기가 대략 한 7% 정도대가 되고요.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이 18% 정도가 됩니다. 잘 보시면 실기 전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기 전형이 줄어드는 추세는요, 이미 지금 미술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대학들이 지금 실기 전형을 줄이고 있는데요. 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체육학과인데 실기 전형으로 한 명도 뽑지 않습니다. 놀랍죠? 예, 근데 뭐로 뽑느냐? 교과로 뽑고 종합으로 뽑고 수시에서는 논술로 뽑습니다. 그럼 체육 논술이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글쓰기 논술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관점을 비교하는 글쓰기 논술인데 수능 최저 기준도 3등급 1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학과에서 논술을 뽑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체육을 열심히 한 친구보다 글을 잘 쓰는 친구가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태권도 학과하고 골프 학과는 놀랍게도 수능으로 뽑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포스트 모던 학과라고 있습니다. 실용음악과. 가수 B 아시죠? 그 가수 B가 나온 학과인데 그 학과에서 보컬로 3명을 뽑습니다. 그냥 거의 우리나라의 천재적인 보컬들이 다 몰린다고 보면 돼요. 합격한 친구들은. 그런데 수능으로 2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도 달리기도 다리 찢기도 다 지금 수능과 공부를 잘하면 잘한다는 거죠. 미대는 이미 서울대 미대, 홍대 미대, 국민대 미대 일부 학과, 그리고 경희대 미대 필기를 보고서 뽑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가장 많은 것을 보시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저도 이제 여고에 오래 있었지만 여고에 있다 보면은 여학생들은 공부를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어쨌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시험 보는 날 서로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공부했다는 소리를 한 놈을 못 봤어요. 그냥 자기 어제 텔레비전을 봤답니다. 그리고 일찍 잤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학생들 과연 텔레비전 봤다 맞을까요? 아니겠죠. 남학생도 어떨까요? 나 어제 공부 안 했어. 정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유 그냥 우리 아이를 남녀공학 보낼 거 하는 그 딸내미를 갖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실 건데요. 실제로 그러면 교과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냐? 그렇진 않습니다.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요 교과의 비중이 한 30%대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비수도권에서 교과 비중이 큽니다. 그것은 지방대학이 학생들을 뽑을 때 면접을 한다거나 논술을 본다거나 이렇게 한다면 지금도 가뜩이나 안 가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교과 성적만 제출하는 걸로 전형이 끝나기 때문에 이건 지방대학 때문에 늘어난 숫자라고 보고요. 자, 수도권까지 했을 때 30%지만 여기서 조금 더 좁혀보겠습니다. 자, 15개 주요 대학들이 있습니다. 자, 이 15개 주요 대학들 어떤 대학들이죠? 이 15개 주요 대학들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대학들이고 여기에 학생들이 붙으면 바로 학교에 가서 학교 잠바 사 입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서 있습니다. 왜? 등짝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대학들이죠. 자, 이런 대학들, 이런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은 지금 교과 전형이 12%밖에 안 되고요. 종합 전형이 가장 큰 비중이고 논술은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칠한 것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이 빨간색이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지금 노란색 2개 대학은 서류 평가가 들어가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2개의 대학을 체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역시 선호도가 높은 서울권 대학들, 우리 숭실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서울권 대학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시 20% 초반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는 숫자는 대학이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국가에서 이렇게 뽑으라고 약간 강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논술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비중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 및 이제 여대들까지 보시면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추고 있는 학교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 또 앞서서 봤던 대학들군에 비해서 조금 적게 나오죠. 논술은 더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학생들의 지원 전략에서는 무조건 그 여대를 하나 정도씩은 걸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그 특히 여대 여학생 이과 학생들은 남학생 그 이과 학생들의 그 수학 실력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뭐 남녀의 어떤 그 편파적인 시각이냐 그게 아니고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모두 2년 연속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분석했더니 남학생이 75%고 여학생이 25%였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학생들과 경쟁하는 수리논술 대학은 조금은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그래서 여대 하나 정도는 걸고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여고에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듣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여중을 나왔거든요. 근데 또 여고를 가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항상 그런 학생들에게 저기 가는 저 선생님을 보아라. 저 선생님은 여중, 여고, 여대, 여고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또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여대를 안 가려고 하니? 그러면 여대 가면 남자를 못 만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를 못 만나는 이유가 꼭 여대이기 때문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봐야죠. 예. 그래서 여대는 하나씩 걸고 가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대를 걸지 않았을 경우에 기대할 수 있는 대학의 값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수준이면 바로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이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겠고, 남학생들은 정신 못 차리면 바로 지방살이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시는 6번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시 합격자는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수시 6번 지원에 예외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대학이라고 하는데 사관학교, 그다음에 과기원, 그리고 예술종합학교, 이런 학교들은 수시 6회 지원하고 상관이 없고요. 또 합격을 해도 정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문대의 경우에도 전혀 그 6회 지원 이상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수시 6회 지원은 일반 4년제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 불가능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지원한 대학에서 합격한 사실만 있으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수시 때 혹시 불안해가지고 뭐 지방에 있는 전문대를 하나 썼다. 근데 이제 거기서 최초 합격에선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나중에 추합이 돌다 보니까 전문대는 예비 번호가 1000명 단위까지 돌립니다. 그래서 그 예비번호 한 1000등 받았으니까 나까지 안 오겠지 했는데 나까지 오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전문대에서 전화 오면 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받아도 합격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시 지원이 가능하던데요, 인터넷으로 접수하니까 되던데요 라고 하는데, 자, 정시 지원 자체는 가능하지만 2월 말에서 3월 초에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합격한 친구들을 다 찾아내 가지고 모두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시 합격은 정말 수시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향과 적정, 이런 6개 그 상향까지 해서 고르게 하시되 정시 예측선을 잘 잡아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예측선에 따라서 내가 정시가 잘 나올 것 같으면 뭐 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정시를 예측하려면 우선 뭐가 필요하냐?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26일 날 시험을 봤고요. 시험을 봤습니다. 예,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5월 모의고사는 우리 3학년 학생들에게 심각한 도전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이 그 효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평가원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이 6월 모의고사가 어떤 모의고사냐면 올해의 수능의 다양한 유형들을 테스트하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도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한 번 더 있고 9월 달에 다시 또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죠. 이 모의고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소위 반수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모의고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능을 보는 학생들과 인원이 가장 비슷한, 또 수준도 가장 비슷한 그런 모의고사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월 모의고사 때 냈던 난이도를 학생들이 얼마나 적응했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9월 모의고사에서는 난이도를 살짝 조절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이 조절이 이제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죠. 작년 6월 모의고사에서 영어 난이도 조절이 실패가 돼가지고 영어 1등급이 1%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에서는 좀 더 아주 쉽게 출제를 해서 또 상당 비율을 1등급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6월과 9월은 난이도 조절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출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정도의 또 시간이 있습니다. 평가원에서는 주로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9월과 11월 사이에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9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어렵게 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시험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성적표가 나옵니다. 성적표 역시 또 새로운 눈으로, 그렇게 신비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고3 부모님들은. 자, 이 성적표 학교에서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줬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처음 보셨다면 이것은 배달 사고가 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디서 찾으면 된다? 학생의 가방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정보는 바로 수학 성적입니다. 수학 성적은 원점수, 표준점수, 그다음에 백분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수학은 무조건 원점수를 보셔야 됩니다. 원점수. 왜냐하면 다른 과목들, 국어나 영어나 탐구 과목들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변수가 있고 매년 점수가 달리 나오는데, 수학은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경우에 미적분을 기준으로 84점이 1등급 아니면 2등급 문 여는 그 수준이 되겠고요. 88점이면 1등급 안착이고, 이게 이제 점수가 있습니다. 수학은. 그렇기 때문에 수학 점수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전국연합학력평가 3월, 5월, 7월, 10월에 보는 시험은 고3들만 보는 시험이거든요. 6월, 9월은 재수생도 포함하는 시험이고, 그래서 이 3월, 5월, 7월, 10월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잘 보면 원점수가 70점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점수 70점을 실제 수능에서 받으면 이거는 3, 4등급 경계선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원점수를 보시고 자신의 부족함이 얼마나 있는가를 찾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그 기본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기본 점수라고 표현하는 게 좀 그렇지만, 수학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로 구성되거든요. 그러면 2, 3점이 어려운 겁니까? 4점이 어려운 겁니까? 4점이 어려운 거겠죠. 그럼 2, 3점은 얼마나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느냐? 2, 3점으로 100점 만점에 48점이 2점, 3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중심의 문제만 반복적으로 풀어도 맞출 수 있는 점수가 48점입니다. 그래서 48점을 기본적으로 받아 놓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4점짜리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잘 나오는 학생들이야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수학은 이런 성격이 특징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을 보시면, 이쪽 부분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국어와 수학과 탐구, 여기 나온 거 있죠. 국어와 수학과 탐구 점수의 표준 점수를 합쳐 보니까 시험 본 30만 명 중에서 상위 3% 안에 들더라, 3, 4% 안에 들더라, 이런 뜻이에요. 요 부분이 물론 이제 고3들 안에서 있는 거지만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6월, 9월 수능 성적표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원점수도 없고 단순하게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100분위의 합을 가지고 배치표와 비교해서 보셔야 되겠고, 또는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표준 점수의 합을 가지고 배치표와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보실 때 그 100분위의 합은 여기 탐구 100분위 때는 탐구 두 개의 평균값을 가지고 합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300점 만점이 되는 겁니다. 100분위는. 그다음에 표준 점수의 합은 여기 탐구 두 개를 모두 합치면 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은 그 배치표에 나와 있는 점수 아니면 뉴스나 이런 신문에서 뭐 400 몇 점 돼야 어느 학과 쓴다 이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와 영어는 대학별로 환산점이나 가감점을 활용하게 되는데 보통 영어의 경우에 1등급, 2등급 같은 경우, 1, 2, 3등급 같은 경우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등급은 워낙 학생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물론 뭐 한 5% 가까이 되긴 하는데 정시까지 갔을 때는 1등급 학생들이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1등급 많지가 않고요. 대체로 고려대학이나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 지원자들 중에 합격자들 중에서 정시 합격자들 중에서 영어 성적을 확인해 보면은 2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2등급이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환산점에서 대학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1등급은 100점으로 환산을 해준다면 2등급은 한 96점, 3등급은 92점, 4등급은 80점 이렇게 환산해 줍니다. 3등급과 4등급의 격차가 한참 벌어지니까 수능을 준비하는 목표에 있어서는 반드시 영어는 3등급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나의 위치나 나의 배치표가 나왔다면 자, 이런 대학 배치표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쭉 확인하셔서 뭐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국립대죠. 국립대, 사립대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그 아까 숭실대학교 정시 점수 보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한 그 모의고사에서 84, 5%가 나온다. 이랬을 때는 어디를 써야 됩니까? 이랬을 때는 요 위쪽 대학을 쓰는 거죠. 그리고 숭실대 하나 써도 되죠. 왜? 숭실대 논술이 수능 끝나고 보는 논술이니까 수능 잘 보면 잘 봐서 이쪽 상위 대학을 갈 수 있으면 논술 보러 안 오면 되는 거고 수능이 좀 아쉬워서 최저 정도만 통과했고 이 수능 성적으로는 정시에서 숭실대를 못 올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숭실대 논술 보러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백분위가 80% 나왔다. 그러면 원래 합격선은 여기지만 수시에서 써야 되는 곳은 여기서부터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위로 쭉 쓰고 이쪽에는 수능 끝나고 면접이라든가 논술이 있는 전형 한두 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지원 전략. 자, 그러니까 이걸 맞춰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앞서서 봤던 이 배치표 안에 없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백분위가 그렇게 되면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합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크게 내신 전형, 그다음에 내신 최저, 그다음에 서류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많은데요.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은 사범대나 의대 이런 메디컬 계통의 학과들이 면접을 보게 되고요. 대부분은 그냥 내신이나 내신 최저 또는 내신 서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빨간색 대학은 내신만 보는 대학이고 노란색 대학은 서류 평가가 들어가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혹시 1학년이나 중학생들이 있으면 요 서류 평가가 앞으로 이제 2028년도 이후부터는 교과 전형이 대체로 서류 평가가 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거 그건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대학에서 이제 내신을 반영할 때 복잡합니다. 아주 복잡한데 그거를 큰 틀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방식에서는 큰 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술과 가정, 정보, 제2외국어 이렇게 모든 그러니까 등급이 나오는 모든 과목과 그 다음에 ABC가 나오는 모든 과목의 환산을 해서 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전 과목 반영해서 내신을 산출하는 대학들이 있고요. 대체로 최상위권 그룹에 있는 대학들이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문과 이과 상관없이 국영수 사과를 모두 반영하는 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외대에다가는 노란색을 칠해놨는데 이거 왜 외대에 노란색을 칠했냐면 외국어 대학의 경우에는 얘네가 그 특정한 유형의 고등학교를 좀 좋아해요. 어딜까요? 외고겠죠. 근데 외고 학생들을 내신으로 뽑기가 어렵습니다. 등급이 전체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외대는 원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어찌 됐든 간에 90점이 넘으면 1등급으로 환산해줘요. 해당 과목을 그렇게 해서 외대는 별도의 점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대 교과 전형을 응시하고 싶다 그러면 외대식 환산 점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있는 학교 학생 중에 2명이 외대를 교과로 갔는데 둘 다 일반 내신은 2등급 중반이었는데 이거 외대 내신으로 바꾸니까 1등급 초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경희대학교하고 외대는 올해 전년도까지 문과는 국영수 4 반영하고 이과는 국영수 과 반영을 했어요. 경희대하고 외대가. 근데 올해 국영수 4과로 모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학을 못해서 과학 빼고 나머지 과목 가지고 내신을 냈던 친구들이 전년도에 합격했는데 올해는 그 과학이 합쳐지니까 전년도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보다 수준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고요. 그 외에 숭실대라든가 국민대라든가 대다수의 대학들은 문과는 국영수 4, 이과 대학은 국영수 과 이렇게 반영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지역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인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역인재는 이제 지방 대학들이 그 동네 학생들을 뽑는 게 지역인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제도를 만드신 분들이 이제 구닥다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 10년 전도 아니죠. 20년, 30년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굉장히 힘들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은 모두 서울대다 이런 얘기 한두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서울권 대학의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고등학교들을 위해서 각 학교들이 추천한 일부만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전형이 바로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균형 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 이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뽑을 때는 무조건 교과 전형으로 뽑는다 이렇게 돼서 지금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명칭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을 보시면 여기 지금 학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죠. 그래서 학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들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추천 형식은 별거 없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추천서를 쓰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원서 접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학교의 진학 담당 선생님한테 그 학생이 이 전형으로 쓴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 여부만 확인만 해서 진행되는 그런 전형이라서 추천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위권에 있는 일부 학교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나 뭐 또는 아니면 과기원 대학들, 이런 학교들은 학교 안에서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종의 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학교마다 이 전형들을 운영하면서 추천 여부를 아주 깐깐하게 고등학교마다 고등학교의 추천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쓸 수 있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추후에 먼저 쓴 다음에 추후에 통보, 그러니까 저 추천 전형 썼습니다라고 이제 통보하는 이런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이건 각 고등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 반드시 담임 선생님과 우리 학교의 추천 전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라고 여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을 받을 때는 재학생만 쓸 수 있는 학교가 있고요. 재수생까지 추천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고요. 3,6대는 아주 폭이 넓습니다. 무려 구수생까지도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3,6대를 진학하고 싶으신 분은 아마 가물가물하겠지만 옛날 교과 성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한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과 전형, 그 지역균형 전형을 4가지 유형으로 살펴보면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또 최저가 없는 학교, 추천 인원 제한은 없고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 추천 인원 제한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는 학교,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추천 여부는 학교 선생님께 반드시 여쭤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체로 많이 완화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완화가 됐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좀 완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을 쓸 때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좋으냐? 바로 요걸 참고하면 제일 좋습니다.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에서 요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합격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교과 전형의 합격선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3년치 4년치를 보시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서강대학교인데요. 서강대학교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이 어디가 사이트에다가 공개한 합격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개를 했더니 대부분 이제 1.6, 1.4, 1.5 요 원저리가 제일 많았습니다. 서강대학교가. 그랬더니 서강대학교를 쓸까 말까 고민하던 친구들 중에 1.7등급짜리가 서강대학교의 합격선을 보니까 이건 나는 안 되겠다 해서 안 쓴 거예요. 1.8등급은 당연히 안 썼겠죠. 2등급도 안 썼겠고 쭉 안 쓰다가 3등급짜리 한 놈이 썼습니다. 그리고 4등급짜리 한 놈도 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6등급짜리가 또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6등급짜리가 수능 최저를 맞췄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부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무려 그 지금 3명 중에 예비 순위도 1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가 되겠어요? 여기 쓴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지원자가 3명 모집에 6.67대 1이니까 그러면 한 19명 정도 지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19명 애들 모두가 3, 4등급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만 보고 너무 쫄아서 안 쓰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 전형을 쓰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모집 인원에다가 경쟁률을 곱하고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오겠죠. 총 지원한 숫자가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충원 합격 순위까지 더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문학부 14명 모집이죠. 그런데 7대 1이었으니까 한 90명 정도 지원을 했겠네요. 그러면 90명 중에 몇 명이 합격했느냐? 14명은 합격했을 거고요. 거기에 예비번호 65명까지 더해지니까 90명 좀 넘는 숫자가 지원했는데 거기서 대략 한 80명 정도가 합격증을 받은 거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충원 순위까지 같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글로벌 한국학부 터졌습니다. 결국에 학생들이 3, 4등급 학생들이 너도 나도 붙을 것 같아 하면서 막 썼다가 경쟁률이 18대 1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숭실대는요 참 좋습니다. 숭실대는 앞서서도 공개했듯이 그 평가 이제 수능 최저 통과율과 그 다음에 합격자들 이렇게 쭉 나왔죠. 그 재밌는 것은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요 아이들 여기 거의 7등급 8등급인데 쓰는 애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신청 응대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바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모의고사보다 그러니까 수능보다 내신 성적이 뛰어나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숭실대를 기준으로 해서 모의고사는 3, 4등급인데 내신 성적은 2등급 초반이다. 숭실대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는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 자, 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너무 평범해서 두드러진 부분이 없다. 이랬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신 2등급 초반이라 하더라도 생기부 내용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친구들은 교과 전형이 맞고요. 그다음에 진로가 너무 심하게 바뀌어서 차마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기 좀 민망하고 전공 적합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교과 전형을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교과를 빼면 예를 들어 숭실대 같은 경우에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이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엄청 망쳤어요. 그런데 통합과학만 빼니까 갑자기 내신 성적이 3등급대에서 2등급 초반대로 갔다. 그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쓰셔야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을 때는 일부 그렇게 특정하게 낮아지는 과목들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교과 전형으로 안전하게 하나 정도를 지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요 세 가지 유형으로 세 가지의 이제 기본적인
평가 요소가 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세 가지 평가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고등학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뭐 했나? 3년 동안 나는 학업 역량을 성장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그다음에 진로 역량을 성장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성장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합격서는 이제 이러합니다. 합격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숭실대에서 공개한 자료거든요. 이제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이 합격자고 앞서서 자료에도 있으실 거니까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성적이 그렇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전기공학부에 5등급이 넘어가는 학생이 합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고 되고요. 지금 여기 의생명 시스템 학부에는 8.5등급짜리가 지원을 한 것도 확인이 되네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평가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실 때는 상식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대학의 평가잖아 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뭘부터 보겠습니까? 어떤 학생의 그 생활기록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면 일단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교과 성적의 내용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보는데 이 교과 성적에는 보는 방법이 등급도 있고 원점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등급도 등급이지만 원점수 같은 것들은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학생이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100점, 95점 이런 성적이 나왔다면 이 부분을 갖다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도 결국 등급은 어차피 상대평가니까 등급은 좀 낮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 점수가 왜 높았을까? 아니면 특정 교과 성적은 왜 낮았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물리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은 한 70점, 80점대 3, 4등급인데 물리만 100점 만점에 1등급이다라고 한다면 이 과목에 대해서 얘는 왜 물리가 이렇게 잘 나왔을까? 물리 과목은 혹시 선생님이 쉽게 출제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이 학생이 물리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있는 학생이 아닐까? 그럼 결국 대학에서 평가할 때 세특을 통해서 학생을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교과 성적이라든가 학교 활동에서의 어떤 그 의미들은 동아리라든가 또는 각종 학생의 자율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드러났고 1학년 때의 모습은 또 2학년 때 어떤 방식으로 확산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특정 과목이 우수한 학생들은 한 번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학의 평가자들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입학사정관들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죠. 그래서 저는 뭐 숭실대학하고 지금 거의 2008년, 9년 그때부터 입학처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입학처에 오셔가지고 입학사정관들한테 우리 과는 요런 학생들이 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교육도 많이 다니지만 최근에는 각 대학마다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촉사정관이라고 하는데 위촉사정관의 경우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결국 내 제자를 뽑는다는 관점이겠죠. 그리고 내 제자를 뽑는다는 관점에서는 결국 나와 또는 동료 교수들과 어찌 보면은 기시감이 있는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겠죠. 어떤 류의 책에 관심을 가졌을까? 나도 그 책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떤 호기심이 있었을까? 나도 고등학교 때 그런데 관심이 있었는데 아니면 내가 대학 와서 호기심이 있었던 내용을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벌써 호기심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과 비교해 가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할 때 그 비싼 컨설팅을 받지 마시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 중에 그 유사학과 교과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뭐 기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물리 선생님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화학, 생물 마찬가지겠죠. 식품 영양, 생물 선생님, 화학 선생님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는 선생님들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면서 전공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그 장소를 내버려 두고
왜 비싼 컨설팅을 갑니까? 비싼 컨설팅 가봐야 뭐 소용없다 이렇게 뭐 가끔은 이제 컨설팅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얻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가봐야 뭐 크게 의미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의 시각으로도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학생이 앞으로 어떤 심리적인 변화를 겪을까 하는 그 우려에 결국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결국 학교를 어쨌든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또 공짜 표현이 좀 그러네요. 무료로 컨설팅을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청에서 요즘 많이 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주기적으로 컨설팅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에도 동작구청하고 관악구청에서 굉장히 컨설팅을 많이 해줍니다. 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보시면요. 자, A 학생하고 B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학업 역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A 학생하고 B 학생을 분석할 때 A는 1등급이고요, B는 3등급이에요. 우리 등급만 보면 지금 A가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대학은 과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과목의 난이도도 보고요, 또는 우리 과와 잘 맞는 과목인지도 봅니다. 그래서 과목의 난이도를 살핀 다음에 그 과목의 난이도 딱 보면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입니다. 자, 어느 과목이 어렵겠습니까? 물리학이 훨씬 어렵겠죠. 물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고 쉽게 내는 거와 상관없습니다. 공부할 때 어려운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과 윤리와 물리학 중에 물리학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물리학을 본 학생의 원점수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수자수하고 비교를 해보니 생활과 윤리는 305명이 이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4% 12등 안에 들면 1등급인데, 물리학의 경우에는 3등급을 하기 위해서는 6등 안에 들어야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이 달리기에서 25등 안에 드는 것과 4명이 달리기에서 1등을 하는 것, 똑같이 비율은 25%지만 어떤 게 더 어렵죠? 4명이 달리기에서 1등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논리가 적용이 된다면 지금 물리학을 선택한 학생이 실질적인 학업 역량이 더 높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교과 세트까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지금 A보다는 B 학생의 학업 역량을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A는 망한 겁니까? 아닙니다. A는 교과 전형을 지원하면 되는 거고요, B는 종합 전형에 맞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교과세 특들이 이제 작용되는 게 많이 있는데요. 교과세 특을 보실 때도 한번 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게 이제 합법과 작문을 수업을 이수한 학생이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자, 합법과 작문이에요. 합법이 뭘까요? 한번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무지막지한 질문한 게 아닙니다. 자, 작문이 뭐예요? 글쓰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합법과 작문을 들었대요. 자, 어떤 친구가 운전면허 학원을 다녔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기대하는 게 뭐죠? 뒤에 면허를 땄겠지, 운전 실력이 늘었겠지를 기대하게 되죠. 근데 우리 아이가 합법과 작문 수업을 들었대요. 그러면 제3자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말하기 능력과 글쓰기 능력이 늘었겠지, 이걸 기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세특을 보시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세특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특은 지금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지금 뭐 전자정보 재료공학 이런 거 나온 거 봤을 때 공대를 되게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공대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합법과 작문 시간에 얘가 밑에 두 번째 줄 보세요. 디스플레이 정보 전자 재료공학 관련 전공 서적을 찾아가면서 공부했다. 얘 수업은 합법과 작문인데 얘는 왜 이런 전공 서적을 찾았을까요? 결국 딴짓한 거. 그러니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반면에 밑에 보면 심화국어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국어입니다. 국어니까 당연히 읽고 이해하고 관점을 구분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의 핵심이 되겠죠. 내용을 보니까 지문 독해를 한 다음에 관점을
분석하고 정리했답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이해했고 여기다가 중세 국어에 대해서는 자신이 호기심을 갖고 찾아봤답니다. 그러면 심화 국어를 들었다고 한 학생에게 제3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충족됐죠. 이런 게 좋은 교과 세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 아까 제가 생기부가 밋밋한 친구들은 교과 전형이 맞다고 했죠. 자, 지금 A하고 B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의 경우에 A하고 B 학생이 되게 비슷한 자율활동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A 학생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경험하고 실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참여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학생이 지금 정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어떤 내용들을 이해했는지, 아니면 컴퓨터 전문가가 와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열심히 박수를 친 학생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는 학생을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학생 보니까 기후 환경 위기를 시스템 다이내믹스로 모델링하여서 결국 상관관계를 파악했다. 리포솜을 이용한 암치료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의학 기술을 얻었다. 이렇게 지금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이 나왔다. 결국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성장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학업 역량이라든가 또는 진로, 공동체 역량의 부분들이 어떻게 평가가 되냐면 이렇게 학교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볼 수가 있는 이런 구체적인 점수가 되는 거고요. 앞서서 우리 숭실대학교에서도 설명해 했듯이 숭실대는 학업 역량 20, 진로 역량 50, 그다음에 숭실 역량이라고 해서 약간의 이제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30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 학업 역량이 부족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다고 부족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로 역량과 숭실 역량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이는 학생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또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면접입니다. 면접. 자, 면접이 과거에는 면접을 좀 다양하게 하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체로 이렇게 있는 그대로 묻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건대에서 면접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게 그냥 이겁니다.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세특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세특 보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돼 있네. 학생 한번 예제아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확인이에요. 세특 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세특이 엉터리면 결국 엉터리고 지어진 이야기가 되면은 학생은 면접에서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작년에 제가 어떤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도와주는데 이 학생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나의 선생님들을 나를 예쁘게 보셔가지고 내가 모르는 얘기를 생기부에 잔뜩 써놓으셨느냐고. 그러니까 세특도 정확해야 됩니다. 정직한 세특이 결국 면접까지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학생들 제발 연습 좀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남학생들은 분명히 지가 한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몇 번 물어보면 마치 안 한 것처럼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종의 면접의 영향력은 아까 숭실대에서도 발표했는데 경희대에서도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학과가 세면 셀수록 더 많이 면접에 의해서 뒤집혀지는 경향성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지원 전략을 볼까요? 지원 전략. 학교생활기록부상 뚜렷한 장점이 보인다. 특정한 분야에 특정한 전공에 적합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보인다. 등급에 비해서 원점수가 높은 편이다. 여기서는 등급을 뭐 6, 7등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3등급대 정도인데 점수는 뭐 90점대가 대부분 넘는다. 이런 친구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모집단이 전공과 관련된 교과를 이수했고, 그다음에 이수한 것이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좋은 성적이나 학교 활동이 우수하다 이렇게 됐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거고요. 특별히 부족한 거 없는데 특정 과목의 성적은 매우 우수하다 이랬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기대 이상의 대학을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과 교과 성적과의 관계가 일관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뭐 영어를 아주 탁월하다고 했는데 성적을 보니까 막 6등급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의 탁월함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대학이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심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지식 이해가 있고요. 지식 이해. 그 다음에 과정 기능이라는 게 있고 가치 태도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성취 기준이라고 해요. 근데 과거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그 다음에 뭐 장관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는 지식 이해만이 교육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지식 이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암기입니다. 암기력. 암기만 잘하면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암기만 잘하면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 갔죠. 학력고사 때는 거의 국어책 다 외우는 거 아시죠? 예, 가로 넣는데 국어책에 나온 거 가로 넣고 그냥 그 학력고사 시험에서 답 써라. 이게 바로 과거의 암기식이었죠. 그런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에서 과정 기능 영역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과정 기능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일머리 또는 이제 노하우.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그러면서 답을 도출하는 그 과정까지 이해되는 친구들을 우리가 이제 과정과 기능이 이제 잘 도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보통 그 수능까지 지금의 수능 형태가 이제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미가지 가치 태도. 그러니까 암기했고 암기한 것을 활용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가치관이 생기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고 방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특정 분야를 내가 지금 잘 이해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에 배워서 이해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해했는데 나도 나중에 그 잘 되는 분야에 가서 나도 그 분야에 종사하고 그 잘 되는 분야에 더 발전시키고 싶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든지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맨날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또는 얘는 성적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떨어질까? 바로 가치 태도, 그러니까 가치관까지 형성이 되어 주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합격률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수시만 하기 때문에 논술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논술은요 올해 많이 늘어납니다. 일단 올해는 이제 국민대학하고 강남대학이 논술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의과대학과 치대, 약대 이런 대학들 중에서 논술로 뽑는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가로에 나와 있는 것은 최저학력 기준이고요. 자, 국민대가 좀 재밌는데요. 국민대는 숭실대와 국민대, 강북 지역 학생들은 국민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요. 이쪽 강남 지역 학생들은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눴을 때 숭실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국민대는 당연히 숭실대처럼 생각하는 논술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국민대는 약수령 논술입니다. 약수령 논술은 간단하게 단답을 쓰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논술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 나는 공대를 가고 싶은데 수학을 못합니다. 그럼 공대 안 가야 되는데 성대는 그런 학생도 뽑겠답니다. 어떻게 뽑느냐? 공대를 가고 싶은 학생 중에서 10명 정도는 이건 이제 모집이나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명 정도는 언어 논술을 봐도 된다. 언어 논술을 봐서 10명을 뽑겠다. 나는 국문과를 가고 싶은데 국어를 못한다. 그래도 괜찮다. 걔들은 수리 논술을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논술의 형태를 선택하는 이런 대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가 논술 체제를 만들었고요. 자, 국민대학교의 방식입니다. 국민대학교 이렇게 한 문제당 이렇게 단답식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답식 문제 간단하게 푸는 문제가 있는 게 약수령 논술이 되겠습니다. 약수령 논술에서 아마 합격선이 제일 높은 대학이 국민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왜 약수령 논술을 지금 설명을 하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 중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대학들이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입니다. 근데 약수령 논술을 보는 대학들 안에는 신한대라고, 지금 경기권에 보면 신한대가 보이죠. 신한대, 옛날에 신흥 전문대라고 불렸던 의정부에 있는 학교인데요. 이 신한대는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시로 갈 때 한 수능 5등급 정도에서 합격하는 학과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수능 내가 지금 5등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신한대를 논술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신한대 논술은 몇 등급이 준비하면 딱 잘 맞습니까? 6등급 대학생들이 준비하면 잘 맞는 거죠. 그러면 6등급 대학생은 신한대만 하나 쓰고, 너는 6등급이니까 신한대만 쓰고 그냥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기왕 약수령 논술을 준비한 거 신한대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몇 개 대학을 써볼 수 있고, 그 학생이 준비를 잘 했다면 국민대도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자, 논술은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는데, 그럼 논술 얘기를 왜 하느냐? 논술 안 쓸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의 마음입니다. 예, 지금의 마음으로는 여름이 안 더울 것 같죠. 하지만 논술은 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쓸 때 친구들이 막 쓸어 다녀요. 그럼 나는 그냥 정시만 바라보고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쓰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들이 자꾸 학종도 쓰고 교과도 쓰고 막 이러면서, 또 아이들이요 수시 원서 쓰고 나면요 그게 지학교예요.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숭실대 국문과를 썼는데 경쟁률이 10대 1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학교는 경쟁률이 10대 1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애들이 이제 마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고민을 하던 중에 모집 요강을 봤더니 놀랍게도 응시 일정 중에 수능 마지막 주에 보는, 수시 마지막 주에 보는 12월 1일 날 보는 논술이 2개 대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아주대와 인하대입니다. 뭐 한신대는 제외하더라도 아주대와 인하대가 수능 끝나고 2주 반 뒤에 그 논술을 봅니다. 근데 이 아주대와 인하대는 또 그 아주 절친한 대학인가 봐요. 아주대학이 문과 논술을 보는 날은 인하대학은 이과 논술을 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면 수능까지는 수능 열심히 하고 아주대 인하대를 수능 끝나고 학원 다니면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 중간중간에 시간이 좀 비니까 연습 삼아서 좀 더 높은 대학도 쓰겠다. 그렇게 되면 바로 육논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육논술 쉽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쓰게 되는데, 논술에 대해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수능 끝나고 논술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아까 숭실대도 바로 13일 날 14일인가요? 14일? 15일이죠. 15일 날 논술을 볼까 22일 날 볼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많은 그 학기 중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수능이 끝났다고 해서 고등학교가 끝난 게 아니죠. 학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평일날 불러다가 논술을 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교육부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이나 면접이 대체로 토요일, 일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러면 결국 학교들이 다 거기에 이제 몰릴 수밖에 없고, 잘못 쓰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논술 보러 갈 수 있는 학교가 정말 한두 학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 같은 것도 잘 보셔서 분산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8월 그러니까 11월 그 수능 다음 날 보는 숭실대가 만약에 최초안처럼 그 토요일 날 바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가 논술 보러 갔는 줄 알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방에 가 보니까 그 자고 있어요. 예, 그 수능 끝났다고 한 이틀 동안 이제 뭐 실컷 모두 마시면서 이제 푹 쉬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가는, 그 수능장 안 가는, 그 시험장에 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은 어떤 학생들이 봐야 되느냐? 일단 내신과 수능에서 학생기록부, 생활기록부에서 뚜렷한 어떤 거에서도 뚜렷한 장점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신의 기복이 좀 심해요. 내신의 기복이 심한데 수능에서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생이다. 이랬을 때 수능 끝나고 보는 논술을 도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서울 수도권의 4년제 대학 합격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 그러면 약수령 논술 등을 준비하면서 같이 해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준비 방법은 뭐냐? 논술 가이드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개 대학의 샘플링으로 해서 자기에게 잘 맞는 논술 유형을 찾아내셔야 돼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 맞는 논술 유형을 찾아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논술 지도를 해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강대 논술은 저한테 되게 안 맞더라고요. 지도를 할 때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학생들도 논술이 자기에게 잘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꼭 기억하세요. 논술 가이드북에는 뭐가 있냐면 모범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필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 6번 있는 그대로 필사하면서 느껴보고요. 특히 뭘 파악하려고 하냐면 왜 이게 모범 답안이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스스로 터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물론 더 기본은 글씨부터 잘 써야 됩니다. 예, 글 못 알아보면은 그렇게 알아보려고 노력해주면서 채점하시지 않습니다. 예, 못 알아보면 못 알아보는 대로 그대로 감점입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교과 성적이 수능 성적이 교과 성적보다 좋다. 논술과 정시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에서 내신이 훨씬 낫다. 그러면 학종과 교과 쪽에 초점 맞추시되 학종은 특정 과목, 그다음에 교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교과나 수능이 좀 비슷하다 그러면은 논술 그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논술이나 학종 면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북 활용하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적정 및 안전 지원이 반드시 하나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능의 목표는 수능은 영어는 3등급 1개, 3등급 하나 만드는 거. 그다음에 탐구 과목 하나 이상은 2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 주시면 수시와 정시, 수능 최저 정도를 둘 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간들이 많이 힘든 시간이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 날씨를 마다하고 여기 오셨다면은 그만큼 자식까진 죄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볼 때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5월이 안 됐죠. 5월, 6월 시간 지나면 저게 정말 고3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폭삭 소가수다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결국에 지금 아이들이 고3이 돼서 우리 부모님 내 속을 썩이는 것은 내가 바로 내가 고3 때 우리 부모님을 속 썩였던 것을 우리 아이가 복수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받아들이시고 힘들 때 격려 위로 많이 하시고요. 누구나 경험하는 시간들이고 성장의 과정들이니까 열심히 동기부여 해가면서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